자, 여러분 교재 407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 보시면 주택의 공급 파트가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진도를 준비하시면 돼요. 자, 407페이지 펼쳐놓고 앞을 잠깐 볼까요? 자, 우리 주택법 공부를 하고 있고요. 총칙편이 있죠. 총칙편에는 주로 이제 주택법에 관한 용어 설명 등에 관한 내용으로 주택법이 총칙편이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리모델링을 대표적으로 이제 복습을 하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총칙편을 넘어왔을 겁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대수선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또 정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대수선 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사용검사 몇 년 지나야 되죠? 10년 경과하면은 대수선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고요. 정축 리모델링 몇 년? 15년 경과하면은 정축 리모델링 가능했을 거예요. 그때 정축 리모델링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주거전용 면적 30% 이하까지 주거전용 면적을 정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전체 시대수, 기존 시대수 100분의 15, 100세대당 15세대 이하까지 시대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했거든. 그때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수평정축입니까? 수직입니까? 수직으로 정축을 이용하게 됩니다. 기존 아파트 층수가 14층 이하이면 몇 개 층? 2개 층을 수직으로 신축할 수 있고, 기존 아파트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몇 개 층까지? 3개 층까지 정축하는 방법으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리모델링 하려면 일단은 리모델링은 대부분이 뭘 만들어야 되죠? 조합,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설립해야 되지. 그때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설립할 때는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동만 리모델링 할 수도 있잖아. 교재 찾으면 안 돼요. 이런 된장 말을 못하겠어. 어휴. 제발 좀 이제 생각을 좀 자꾸 하려고 하고, 맞죠? 그때 동을 리모델링 하면은 동 구분 수지와 어길권의 각 얼마? 3분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죠. 3분 이상은 찬성을 해야 그 결의 증명서를 첨부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은 동별 구분 소유자와 어길권의 각 가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어길권 얼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은 그 결의 증명서를 가지고 이제 조합 설립을 승인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인가받습니까? 인가. 누구로부터 인가받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는 거야. 그럼 인가를 받음으로써 주택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잖아. 그럼 주택조합은 목적이 뭐죠?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이 목적입니까?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목적입니까? 그러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만들어지면은 조합이 가만히 있지 않죠.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잖아. 그때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할 때는 절차가 허가받습니까? 승인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인가받습니까? 뭐죠? 리모델링은 허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허가를. 누구로부터 허가받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받으러 갈 때 또 동의 요건이 있어.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결의 요건이 아니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이 있다고. 교재 이름은 못 찾아요. 저에게 집중하세요. 교재 찾지 말고 조금 이따 찾아드릴게. 리모델링 이제 허가를 시장 우선에 받아야 되는데 그때 허가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이 있어요. 같이 외워요. 책 찾지 말고 외우십시오. 허가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이 있다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하고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결의 요건을 수험생들은 엄청 혼동해요. 두 개를 구분 못하는 게 외웠는데 답 찾을 때는 한 봐요.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 103동 동을 리모델링 할 거야.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동 구분 소유자와 어길권의 각 75% 이상이 동의해야 돼. 리모델링 행위를 해도 좋다고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고. 동 구분 소유자 어길권의 얼마? 각 75% 이상.
동을 리모델링 하다 그래. 101동만 리모델링 하면은. 그 다음에 전체를 리모델링 할 거야. 지금 외워요. 지금 외울 때지 책 찾을 때가 아니다.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동별 구분 소유자와 어길건, 동별 구분 소유 어길건에 각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 동별로 최소 얼마? 50% 이상. 동별로 구분 소유 어길건에 각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전체 구분 소유 어길건에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동의서를 첨부하고 구청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러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나중에 숙달되잖아. 쉬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교류 요건은 동별로 하면은 3분의 2죠? 맞잖아요? 전체를 할 때는 과반수 3분의 2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교류 요건은 3분의 2 과반수.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는 75, 50. 그러면은 답 찾는 아무 이상이 없잖아. 솔직히 맞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외우면은 너무 쉬운데.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이렇게 다 해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하니까 좀 기다려주면은 점수가 나온다고. 그럼 이걸 책에 있어 없어 이게? 있죠. 근데 설명할 때 같이 듣고 같이 외워주면은 그때마다 외우면 되는데 그때마다 적고 찾으려니까 다 책장 넘기다 벌리다 보고 그런 거라고. 기념으로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424페이지 오세요. 424페이지 빨리 오세요. 424페이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찾을 거라고. 자, 424페이지 오셔가지고 제일 위에 보세요. 개념 플러스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면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교리 요건입니까? 리모델링 허가 기준입니까? 허가 신청을 위한 동의 비율이라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교리 요건이 아니고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수 있는 동의 요건이라니까. 2번에 봐요. 2번에 오셨습니까? 다음 상에 적혀있는 계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합니다. 줄 거예요. 전체 동그라미 빨리 하십시오.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주택단지 구분 소재가 을건에 얼마? 전체 얼마?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각 동별 군수의 을건에 얼마? 50% 이상, 75 이상, 50% 이상 줄 거면 되잖아. 그리고 그 뒤에 봅니다. 동을 리모델링 하는 거 줄 거예요. 동그라미. 동을 리모델링 할 때는 손 떼고 동 구분 소재가 을건에 얼마? 각 75% 이상, 75% 이상 줄 거면 되잖아. 그래서 75, 50.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3분의 2 가반수 그렇게 보면 되잖아. 됐습니까? 네, 이렇게 거기 드시고 이렇게 리모델링 허가 받는 게 원칙인데 우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면은 전체 시대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아파트 시대수가 증가하잖아. 그때 증가되는 시대수가 30대 이상이면은 리모델링도 허가받게 됩니까? 리모델링은 삽계획 승인 받습니까? 리모델링 삽계획을 만들어서 그 삽계획 승인을 받고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예요. 총칙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했죠? 또 칠판에 봐주세요. 뭘 공부했죠? 총칙편하고 그 다음에 건설 파트는 무엇을 공부했죠? 앞 시간에 주택 건설 사업 주체하고 그리고 주택 건설 사업 절차 절차는 뭐죠? 이꼴 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공급 파트에 들어갑니다. 주택의 공급은 이꼴 뭐죠? 분양이죠. 분양 시장을 과열되지 않게 관리하고 분양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되지 않게 관리하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 전매 행위가 투기 목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런 파트가 무슨 파트죠? 건설 파트입니까? 공급 파트입니까? 공급 파트죠. 공급 파트에서 이제 대표적인 테마들을 공부하게 되고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솔직히요. 주택권 몇 문제 나오죠? 7문제. 7문제 중에서 이 공급 파트 지금 설명드린 데서 10문제 정도 걸렸어요. 거의 절반이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테마는 나올 가능성이 50%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분량도 얼마 안 되고
설명 듣고 간단히 이해하고 그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 문제씩 보장이 되니까 주택구 7문제 중에서 한 4문제 이상 4, 5문제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자, 지금부터 주택 공급 파트에서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부터 시작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 오시고요. 408페이지입니다. 빨리 오세요. 408페이지. 408페이지를 그대로 펼쳐놓고 이제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교재 움직이기 있기 없기 좋아요. 자, 그대로 두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교재에 찾다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연필 들고서 저는 불안하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고개만 들고 설명 한번 들어봐요. 빨리 이제 책 찾지 말고. 자, 시작합니다. 급해지 안 벗어날 테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뭘까? 그러면은 솔직히 이제 한 6개월 정도 부동산 공부를 공부했어. 그러면 손님이 우리도 부동산 공부하는 거 이제 형제도 알고 주변 분도 알게 됐잖아. 숨긴다고 숨겼는데 세상에 비밀이 있겠어? 뭐 없지. 그럼 이제 뉴스 보고 손님이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친척이. 분양가 상한제가 뭐냐고.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문은 났는데. 그러면 6개월 정도 공부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맞죠? 공부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부터 이야기를 좀 할게요. 분양가는 원래 누가 정하죠? 주택건설회사들 사업주체로 부르잖아. 이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분양가는. 맞죠? 택지비에다가 분양가는 택지비에다가 땅값, 건축비를 더하여서 거기다가 이윤을 마진을 적당하게 붙여서 아파트 분양가를 사업주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시장경제니까. 그게 원칙인데 이렇게 사업주체가 건설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맡겨두니까 시장에 맡겨두니까 택지비와 건축비를 줄입니까? 부풀립니까? 부풀리고 10원 오르면 15원 올랐다 그러고 그리고 마진의 폭을 적당하게 붙여야 되는데 마진 폭 비용을 지나치게 크게 키워서 마진을 지나치게 크게 하니까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더라고. 냅둬야 됩니까? 규제해야 됩니까? 규제.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분양가 상한을 정하고 그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분양가를 정하도록 분양가를 규제합니다. 그 분양가 규제 제도가 분양가 상한 제도죠. 그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되냐면은 일정 기준에 따라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산정하고 그것을 합하여 분양가 산정돼요. 산정되면은 그 분양가를 공시합니다. 공시를 하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은 전부 그 공시된 분양가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분양가 상한제도입니다. 공시된 분양가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어떤 주택을 공고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알고 계시죠? 다음 달에 문제풀이 시간이면 알고 있어야 되거든 지금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대상. 여러분 교재 죄송합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 교재 408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1번에 컬러로 복사해 둔 거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이제 밑줄 것이든지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자,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요.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 이제 오늘 이후에는 물어보면 아시겠죠? 그럼 잠깐만요. 여러분 공동주택 건설시에서 아파트 건설시대수가 30대 미만이면 어떻게 돼요? 여보세요? 공동주택 건설시대수가 30대 미만이면 사업계획서는 받습니까? 건축허가 받습니까? 그렇죠. 건축허가 받고 아파트가 건설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파트를 분양 목적으로 건설할 때는 사업주체입니까? 건축주입니까? 건축주죠. 그러면은 건축법상 건축주가 일반에게 건설 공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잖아.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건설 공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니까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잖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틀리게 하시고 싶으면 이런 것을 거기 적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 다음에
이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주를 받는데 어디에서? 다음에 해당한 지역이라고 박스에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보십시오. 박스 안에 보세요. 공공택지 맞습니까? 아, 공공택지 안에서 그런 이야기잖아. 그럼 잠깐만요. 공공택지 안에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주를 받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안에 2번 보십시오. 공공택지 외의 택지잖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맞습니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국장이 지정한 지역,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은 몇 개입니까? 2개잖아. 공공택지이거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고,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에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아셨죠? 이걸 안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지런함이죠. 누가 자꾸 잊어버리기 전에 이거 다시 보느냐. 이거 잊어버릴까봐 잠자리에 들을 때마다 벌떡 다시 누가 책을 보느냐 그 싸움이잖아, 그렇지? 잠도 못 자겠네. 그런 열정이 있어야 이거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권자 여기 밝히고 있잖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니까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아닙니까? 마음대로 지정합니까? 요건에 해당해야 됩니까? 요건 이런 거 시험 내겠네. 나오잖아 이게. 작년에 얘기 나왔잖아. 이럴 때면. 그래서 여러분 교재 410페이지 오세요. 빨리 오세요. 410페이지. 페이지 확인하시고 410페이지 동그라미 5번 보십시오. 동그라미 5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지정 해제 발표하시고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빨리 미칠 거예요. 저거요. 누구죠? 지정권자.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부 장관이. 어디에 지정하죠? 박스 안에 A, B, C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A, B, C를 묶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입니다. 지정 요건 적고 암기. 그래서 외워야 돼. 진짜 문제 풀이할 때 외우게 만들어 숫자를.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 풀이할 때부터 외우는 거예요. 숫자를. 그러면은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세요. 408페이지 다시 오세요. 408페이지를 펴놓고 다시 저를 잠깐만 봐주실래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거기 되시고. 자, 공공택지, 주택법상 공공택지이거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 안에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게 원칙인데, 자, 이 공동주택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것도 정답을 많이 결정했잖아. 반드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08페이지 적용 제외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티격 나와 있습니까? 하나씩 줄 거면 되지 뭐. 1번 도시행생활주택. 도시행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를 들면 도시행생활주택 3개가 있잖아. 원룸형주택, 단정연립, 단정다세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도시생활주택이 오고 도시생활주택의 종류를 모르면 또 답은 못 찾잖아. 그래서 용어정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원은 공동주택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업되는 공동주택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관광특구 밑줄 긋죠? 관광특구 안에서 밑에 봅니다. 몇 층? 50층 이상이거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관광특구에서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얼추 답착하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나오면은 좀 더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잠깐만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산정된다고요? 택지비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된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하여 산정되잖아요. 근데 택지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택지비를 산정할 때 공공택지 안에서 산정 기준 나오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택지비 산정 방법이 달라요. 그럼 구분해요? 시험 치지. 그래서 409페이지 봐요. 409페이지 딱 중간에 봅니다. 암기 플러스 409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택지비와 건축비 산정 방법이 나와 있죠. 택지비 위에 공공택지, 공공택지에서 택지비는 택지 공급 가격에 택지에 관련된 비용을 더합니다. 공급 가격 플러스 비용, 그렇게 오는 거죠. 택지 공급 가격에 택지에 관련된 비용을 더하여 택지비가 산정되고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감정가액, 택지 감정가액에 택지 관련 비용을 더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공급 가격 플러스 비용,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감정가격에 비용을 더하여 택지비가 산정되는 거야. 살짝 외워둬야 돼. 근데 이런 것은 많이 중요하지는 않아. 혹시 오지 선정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당황할까봐 외울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건축비가 나와 있을 겁니다. 건축비. 건축비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건축비는 안경표에서 바로 위에 있는데 니은번. 건축비 산정 나와 있습니까? 건축비는 어떻게 산정하냐면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가 있어. 이것을 무엇으로 불러요? 기본형 건축비라고 합니다. 기본형 건축비 동그라미 하시고 그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더한 금액 동그라미, 기본형 건축비에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오는 거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를 무엇으로 부릅니까? 기본형 건축비라고 하고 그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해서 건축비가 산정되는 거죠. 살짝 이어놓고 O와 X로 판단할 정도만 해두면 되는 거죠. 쪽지적어서 암기할 대상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완벽하게 된 거죠. 다음 두 번째는 넘어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했죠. 그 다음에 412페이지입니다. 412페이지. 빨리 따라오세요. 412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이 나와 있습니까? 네, 별표하시고. 사업주체 행위 제한 규정 나와 있습니다. 별표하시고요. 자, 여기는 교재를 읽어드리고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교재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교재 집중하십시오. 밑줄 함부로 긋지 마십시오. 시작할 거예요. 교재 읽을 때 집중하십시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주택가 대지에 대해서 자, 제목도 밑줄을 긋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요구다. 가로 건너뛰어야 되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요구다.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여기까지 줄 거예요. 여기까지 줄 것이고 밑에다 적으십시오. 제한기간입니다. 사업주체 행위제한 제한기간이죠. 제한기간이 돼. 제한기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이후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자, 계속 줄 것이십시오.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중 한 개에 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제한 행위가 몇 개 있죠? 3개. 박산의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서 앞에 적으십시오. 제한 행위가 되죠. 제한 행위. 제한 기간 동안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주체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사업주체 행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개 드시고 설명 들으시면 되죠. 자, 고개 드시고 설명 듣고 이해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사업주체 행위제한입니다. 사업주체의 행위 제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이고요. 자, 우리 서울에서 Y건설에서 서울의 Y건설에서 서울에 500세대 아파트를 지을 거예요. 공동주택 30회 이상을 건설하면 Y건설은 사업계획서를 받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요.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받고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Y건설은 등록사업자입니까? 맞죠. 등록사업자로서 무엇이 되는 거죠? 사업주체가 되는 거죠. 등록사업자로서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돼요. 이렇게 Y건설에서 500세대 아파트를 지으려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고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500세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Y건설에서 서울시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은 거예요. 받고 대지를 조성하고 여기다가 이제 주택건설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이 주택가 대지는 청약계약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청약계약 당사자 누구죠? 건설 사업주체 Y건설하고 그리고 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청약계약을 한 입주 예정자들이 청약 계약을 하고 지금 아파트 짓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Y건설은 아파트 다 짓고 사용검사 중공사를 받고 잔금을 끝낸 입주 예정자에게
이 건설된 주택가 대지의 소유권을 무사히 입주해주면 되죠.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되죠. 네. 근데 이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 Y건설이 아파트를 건설하다가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건설되는 주택가 그 대지를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건설회사 대출을 받아버린 거죠. 그럼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입주 예정자라면은 여러분 새 아파트 분양받을 때 여러분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자금 부족으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된 아파트 여러분 키 받으실랍니까?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하는 이 주택가 대지에 대해서 그 건설 사업주체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행위를 못하게 제한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때 행위 제한 기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사업주체의 저당권 설정 등 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을 물었죠. 정답으로. 그럼 이 정도는 좀 익숙하게 보면 기억날 수 외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솔직히 이런 거 한번 듣고 누가 기억합니까? 40대는 40분은 미안하고요. 적어도 40대 이후는 한 10번 정도는 반복해 내 거 좀 되는 거 아닙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날 이후 6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날 이후 60일까지 이 기간 동안 사업주체는 일정한 행위를 못하는 거죠. 그때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뭘 말합니까?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옆에 보면은 옆에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보조단에 412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날이라 하면 죽을 것이십시오.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뭘 말한다고?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라고 소개해뒀잖아.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세 가지를 못하잖아요. 박사관에 들어오세요. 박사관에 무엇을 못합니까?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주택가 대지에 대해서 줄 것죠.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 행위를 할 수 없다. 하나 이었죠.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할 수 없죠. 담보물권 설정하고 대출 받으면 안 되겠죠. 그 얘기잖아요. 줄 것죠. 두 번째 전세권, 지상권, 그 다음에 임차권 하면 틀려요. 부동산 임차권 해도 틀려요. 뭐죠?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이 점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거. 그 밑에 매매, 정여 등의 범죄로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건설사가 입주 예정자가 잔금을 마쳤는데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이것을 몰래 처분하고 수천억을 챙겨서 해외를 도피해서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그 주택가 대지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못하게 한 거죠.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할 수 없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등 용익물권 설정할 수 없다. 매매, 증여 등의 범죄로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이런 게 낯설면은 시험을 칠 수가 없다고. 그럼 낯설었으면은 괜찮잖아. 지금부터 연습하시면 되니까 이제 괜찮죠.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거 인터넷 강의 한 2번만 반복하면서 따라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답 내려오시고 부기등기 오십시오. 부기등기 양가로 2번 부기등기 뒤에 적어주세요. 부기등기 제목 뒤에다 적어주세요. 제3자의 행위 제한, 제3자의 행위 제한으로 적어줍니다. 제3자의 행위 제한을 적어놓고 교재를 보면 안 돼요. 설명 다 듣고 교재 같이 보면서 미술 거야 돼. 그래서 집중하시면 집중하면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빨리 거기 드세요. 제3자의 행위 제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이 주택과 그 대지에 대한 청약 계약의 당사자 누구죠? 건설 사업 주체하고 입주 예정자잖아요.
Y건설하고 입주 예정자가 청약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넣으면서부터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지금 아파트 짓는 거잖아. 맞죠? 근데 청약 계약의 당사자, Y건설도 아니고 입주 예정자도 아닌 갑돌이가 있어. 그럼 갑은 청약 계약의 당사자입니까? 제3자입니까? 제3자잖아. 이 청약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이 갑돌이가 Y건설에 채권이 있어. 빚이 받을 돈이 있어. 50억. 이거 못 받으니까 Y건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건설하는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을 하거나 제한물건을 설정하는 등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게 압류되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되어버리면은 공사가 끝나고 사용사를 받더라도 사업주체 Y건설은 입주 예정자에게 무사하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어? 없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부분까지 소송 밟을 때 그 기간이 7년이면은 살던 지 9억에 팔았어. 아파트 잔금 15억 맞추려고 대출 5억 받았어. 주변에 1억 빌렸어. 다 넣었는데 키를 7년 동안 못 받고 입주를 못해. 한강에 천막 지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이 주택과 대지를 부기등기하게 한 거죠. 그 건설 사업주체자금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이 주택과 대지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다가 부기등기를 하게 한 거예요. 하고 그 부기등기 이후에 압류 등 행위는 재판 없이 무효로 한다라고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부기등기 이후에는 압류하고 가압류하고 제한물건 설정하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전부 무효니까 압류 등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주체 Y건설과 입주 예정자가 아닌 제3자에 관한 압류, 가압류, 제한물건 설정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제3자의 압류 등 행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부기등기 제도가 도입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 쳐야 되니까 건설 사업주체의 저당권 설정 등 제한할 때 부기등기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기 의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부기등기를 할 때 시기가 있어. 시기. 여러분 대지 조성하고 주택 건설하기 때문에 주택 건설 시기하고 대지가 조성되는 시기는 같습니까?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대지하고 주택의 부기등기 시기가 다르니까 구분해야 시험 치지. 대지는 언제, 주택은 언제. 그리고 그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경우, 말소 사유는 언제인지, 그리고 부기등기의 효력 등에 대해서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단 주택건설 사업주체와 국가 등은 신뢰할 수 있잖아요. 부기등기 의무를 면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지가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부기등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같이 볼까요? 412페이지 왼쪽 하단에 자 부기등기 동그라미 1번부터 읽어드립니다. 저당권 등 설정 제한할 때 사업주체는 줄 것이고 사업주체 밑에 적으십시오.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등기 의무자. 자,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줄 것죠. 부기등기해야 한다. 그래서 법상 부기등기 의무는 누구에게 있죠? 사업주체에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건설 사업주체에게 부기등기 의무가 있는데 다만 빨리 줄 것이십시오. 사업주체가 누구일 때 말씀드렸잖아.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그리고 대지가 누구 것이 아니죠.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니까 부기등기 합니까? 면제입니까? 면제. 국가 등은 부기등기 의무가 면제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부기등기 시기 중요하다고 했죠? 발표하시고요. 부기등기는 줄 것이죠.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핵심은 뭐죠? 대지 동그라미. 대지는 언제 하죠? 줄 것이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요. 그리고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할 때 주택 동그라미 주택은 언제 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 대지와 주택의 부기등기 시기가 동일합니까? 다르니까? 다르니까 구분해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연번 1호시고 부기등기 말소 사업주체는 미칠 것이죠.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거나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거나 줄 거고 동그라미 1번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이 두 가지가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말소 사유가 돼요. 말소 사유. 이 둘 중 한 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죠. 3번 읽으시면 되죠. 읽어드립니다. 부기등기를 했다면 부기등기 이후에 해당 주택과 대지를 양수하거나 제한물건을 설정받는 경우 또는 압류, 가압류 등의 목적물을 하더라도 부기등기 이후에 법률행위의 효력은 취소 대상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로 한다. 이게 부기등기 효력입니다. 무효 동그라미에 두면 되죠.
그 다음에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가 있습니다.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발표하시고요. 작년에 나왔고요. 그 앞엔지 나왔고요. 아무튼 5년, 근래 5년 사이에 이 제도가 신설됐고요. 신설 이후에 두 번이나 시험 나왔어요. 근데 내용이 없어서 나오면은 공짜로 하나 주는 거와 똑같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고개를 드시고 사용검사 매도 청구 설명을 듣고 교재 보시면 됩니다. 교재를 미리 보면은 손해납니다. 자,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제목이 뭐죠? 최종? 저에게 뭐죠? 그렇죠. 사용검사 후 무엇을 허용하죠? 매도 청구.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허용 제도입니다. 여기 여러분 아파트예요. 여러분 입주하셨어. 살고 계신다고. 이 107동이에요. 107동에 여러분이 살고 계셔. 107동에. 입주하셨으니까 그냥 입주하셨습니까? 사용검사 받았습니까? 당연히 사용검사 후에 입주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사용검사를 받고 잔금을 마치니까 여러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 보존 등기 마치고 107동에 입주해서 여러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좋으시겠다. 근데 107동 밑에 107동 아래에 대지 10평을 누군가가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분이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 하고 그죠 계시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한 거야.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소송에서 이겼어. 그렇게 해서 실소유자가 된 거지. 그러면 그 실소유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으로 실소유자가 된 자는 여러분 107동을 찾아가겠죠? 네, 와서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107동 아래 10평에 대해서 소유권을 내가 이번에 소송에 이겨서 해보겠는데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아파트 철거하라고 떼쓰지도 않아. 대신에 주변에 평당 500만 원 하지? 평당 많이 부르진 않을 거야. 1억만 주면은 나 그냥 여러분 계속 주택 소유자를 그대로 그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나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시려고. 요즘에는 조상님 땅 찾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신청해야 되는데 매입이 누락될 수 있는 거잖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는가 봐요. 그러면은 아니 시가 평당 500만 원을 1억 주고 살 수는 없잖아. 살 수는 없잖아. 여러분 입장에서는 잔금 끝내는데 그러면은 사업주체 건설회사 여러분 그리고 실소유자 간에 복잡한 소송 절차가 진행되더라는 거죠. 그죠?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근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가 봐. 만들었어. 앞으로 전체 주택 건설 대지 면적 일부에 대해서 실소유자가 나타나는 경우, 그때 일부는 전체 주택 단지 면적 5% 미만이야. 이 전체 주택 단지 토지 면적 5% 미만인 일부에 대해서 사용검사 후에 실소유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평당 시가 500만 원을 1억 주는 게 아니고 시가로 뭐 할 수 있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거야. 다행이죠.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고 매도 청구 소송 이기면 되는 거야. 그 문제는 간단하게 쉽게 해결될 수 있죠. 그래서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제도가 도입됐다고. 그러면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 주택단지 면적 몇 %더 미만일 때 5% 미만 토지에 대해서만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를 허용한 거지. 그런데 살기 바쁜데 모든 주택 소유자가 소송에 나설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모든 주택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를 선출을 하고 그 대표자가 소송을 대행하게 되는 거야. 대표자를 선출해서 소송을 하면 돼요. 매도 청구 소송을 하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의 효력은 대표자에게만 미칩니까?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미쳐야 됩니까?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게 돼 있지. 아셨죠? 그리고 매도 청구를 하려면 매도 청구 의사 표시를 해야 되죠. 실소유자에게.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못하니까 2년 안에 매도 청구 소송을 해야 돼. 그때 매도 청구 소송은 주택단지 전체 면적 중 사용검사 후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가 몇 % 미만이 됩니까?
5% 미만일 때만 할 수 있어. 근데 잠깐만, 소송이 이겼어. 그럼 시가로 매수하면 되죠? 여러분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소송이 끝나면은 여러분은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될 법상 의무가 있었잖아. 그래서 건설회사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또 그 경제력 부담을 져야 할 부담의 의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알리려고 5년 이내에 신설됐고요. 제도가 도입되면서 2번이나 시험에 낸 거예요. 나오면 좋죠. 뭐 내용이 없으니까. 교재 같이 볼까요? 413페이지.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한 일부 토지, 일부 동그라미, 일부의 토지는 적어요. 몇 퍼센트 미만? 5% 미만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서 사용검사 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동그라미 아시죠? 시가. 그 다음 줄 것죠? 시가로 매도 청구를 허용하게 됐다는 거죠. 그냥 합니까? 대표자 선출한다고 했습니까? 대표자 선정한다고 그랬죠? 네. 주택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줄 것이십시오.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대표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넘어갔습니다. 매도 청구 판결의 효력입니다. 자,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치게 되고요. 매도 청구 허용 면적은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미만일 때만 허용됩니까? 5% 미만. 그리고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몇 년? 2년이 지나면 못하니까 2년 내에 실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의사표시가 송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입니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필표하시고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내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주제는 출제 가능성이 전부 50%씩은 있다고. 4개를 얘기하면 거기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많이는 2문제까지 나옵니다.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 필표하시고요. 교재 보십시오. 교재 집중.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줄 거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줄 거예요. 다음에 어느 한 개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줄 거예요. 다음 중 어느 한 개에 해당하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 동그라미, 양수 동그라미, 그 밑에 줄 뒤에 알선 동그라미, 그리고 양도 양수나 알선을 할 목적으로 광고 동그라미. 이 4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양도, 양수, 알선, 광고가 금지되어 있고요. 양수 바로 밑에 줄 봐요. 양수 밑에 줄에 줄 것입니다. 상속과 저당의 경우는 금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이기 때문에 상속과 저당의 경우는 금지 행위입니까? 허용됩니까? 허용. 상속과 저당은 허용이 돼요. 그러면 이제 415페이지 옵니다. 415페이지 빨리 오세요. 건너편에 415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보이는 박스가 있을 거야. 몇 개가 보이죠? 4개.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을 묶어서 암기하면 돼, 이걸. 그럼 수능 준비 끝이라고. 진짜 이거야 돼요. 암기. 진짜 암기. 같이.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면서 같이 이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고기 드시고 설명 들으면서 같이 옵니다. 봐주세요.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막으려고 일정한 증서나 지위에 대해서 4가지를 금지하고 있어요.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막으려고 일정한 증서나 지위에 대해서 4가지를 금지합니다. 무엇을 금지하죠? 양도, 양수, 양도, 양수의 알선, 양도, 양수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 이 4가지가 금지되어 있는 거죠. 단, 일정한 증서나 지위에 대해서 양도, 양수, 알선,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허용되는 행위가 2가지가 있어요. 그 증서나 지위를 상속으로 양도, 양수하거나 투기 목적입니까? 불가피한 사정입니까? 상속이 원인이니까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 양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저당할 수도 있죠. 상속과 저당은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금지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러면은 일정한 증서나 지위를 불법으로 양도, 양수, 알선할 목적의 광고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보니까 금지하는 거고, 상속과 저당은 교란 행위가 아니니까 허용하는 거라고. 뭘 외워야 되냐면은
주택 공급소득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 알선, 광고가 금지된 증서나 지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암기하고 있어야 이것은 불법으로 양도, 양수하면 불법으로 행위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손님에게 설명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하나씩 외워야 돼. 같이 외워요. 제일 먼저 박수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오른쪽에 있죠? 주택조합의 조합은 지위죠. 주택조합의 조합은 지위는 양도, 양수가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 경기,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은 무주택 시대주라면 서울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쪽 우리 선생님이 서울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인 요건을 갖추려고 지방으로 주소를 옮겨버렸잖아, 3년 전에. 그럼 저는 서울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둘은 좀 친해. 그런데 이분에게 프리미엄을 좀 드리고 돈 좀 드리고 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제가 샀어. 양도하고 양수했다고. 그러면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도 하지 않은 자가 불법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싸게 공급받으니까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는 나에게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근황둬야 됩니까? 규제해야 됩니까? 규제. 그래서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양도, 양수를 법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시험 이렇게 나왔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주택 공급수수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할 수 없다. 옮겼습니까? X.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아니고 뭐죠?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잖아. 시험에 그렇게 나온 거지. 두 번째는 입주자 저축증서잖아. 입주자 저축증서.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증서죠. 여러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불입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주죠. 저는 1순위 자격 통장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저는 1순위 청약 통장이 없어. 근데 가진 것은 돈이야. 그래서 이분에게 1순위 자격 통장을 돈 주고 사서 양도하고 양수했어. 허용합니까? 금지합니까? 금지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 부금이나 주택 예금 청약 저축 통장은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이거 피 붙여서 사고 팔고 양도 양수하고 양도 양수 알순하고 이거 양도 양수 알순할 목적으로 신문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면 여러분 전부 불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택 상환 사채. 주택 상환 사채죠. 배웠잖아 오늘. 몇 년? 채권자에게 3년 내에 주택으로 상환하게 되죠. 그래서 3년 내에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파트 입주권이 보장되니까 여기다 프리미엄 붙여서 사고 팔거든. 허용합니까? 금지합니까? 금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허가 건물 확인서. 맞습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재개발 구역이라고 다 배웠으니까 이제 아시잖아. 재개발 구역에서 누가 재개발 아파트 분양받죠 나중에?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조합원이 되어야죠. 근데 재개발할 때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가 돼야 되죠. 그럼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 누구죠? 이 정비구역 안에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재개발 중에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재개발 구역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은 조합원 자격이 있어. 그럼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죠? 그때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 구청에서 뭘 떼줍니까? 무허가 건물 확인서를 떼줘. 이 무허가 건물 확인서가 곧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이 되는 거라고. 이거 재개발 딱지라고 해서 우리 옛날에 엄마들 피 붙여서 사고 파는 거 보셨죠? 지금은 옛날에는 엄마들은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런 제도가 도입되니까 허용됩니까? 금지됩니까? 재개발 딱지 사고 못 판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죠? 무허가 건물 확인서. 다섯 번째,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보세요. 낙동강 강물이 흘러요. 여기다가 이제 댐을 막은 거죠. 댐을 막으니까 강가의 마을이 물속에 잠기게 되죠. 수몰되죠. 그대로 계셔야 됩니까? 이주하셔야 됩니까?
이주하셔야 되죠. 이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신도시가 만들어지죠. 이주단지, 이주민을 위한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근데 이주단지 신도시에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권은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보장합니까? 이 수몰민들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가 발급되고요. 그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가 수몰민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건설되는 신도시 입주권이 되는 거예요. 또 프리미엄 붙여서 거래를 할 수 있죠. 허용하겠다는 겁니까? 금지합니까? 금지. 하나하나 설명 다 드렸죠. 5가지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은 전부 이 증서나 지위의 공통점은 주택으로 입주권이 보장되는 증서나 지위는 주택 공급 질서, 분양 시장 공급 질서를 교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증서나 지위는 양도양수, 알선 목적의 광고를 법적으로 허용합니까? 금지합니까? 금지하게 된 거지. 그러면은 국민주택 채권 들어보셨죠? 국민주택 채권은 아파트 입주권이 보장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이 아니잖아. 증서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주택 공급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양수가 금지된 증서나 지위에 국민주택 채권에 해당돼야 안 돼? 안 돼요. 그것도 답이었잖아. 이해하면은 솔직히 5개 안 외워도 국민주택 채권은 주택으로 교부되는 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양도양수 금지가 된 증서나 지위가 아니라고 답 찾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죠. 잠시 휴식 후에 투기과열지구로 진도를 준비하겠습니다.